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또 이제 직강 선생님들께 이렇게 감기를 옮기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뭐, 예전에 코로나 때 계속 마스크 쓰고 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마스크 쓰고 강의해도 저는 불편하진 않은데, 이 소리도 뭐 마스크 쓰고 해도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실 때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기 들었을 동안은 이게 이제 낫고 있는데 어제부터 좀 많이 심해서 제가 좀 쓰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비 2024 교육과정비인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린 게 너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해설이요, 전부 제 자료들이에요. 해설이 기본서, 암기장, 문풀. 어떤 거는 그러니까 해답 자체가 제가 했던 문풀 해답을 그대로 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작년에도 혹시 제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맞아,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A를 참고해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는 것인데, 자, 기억은 무엇입니까? 자, 지도교사 얘기하고 있죠. 내 유아들의 놀이에서 기억 밀도와 니은 밀도 모두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보면은 모든 별 인원에 따라서 실습생 1이 얘기하고 있죠. 공간의 크기를 다르게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공간 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1인당 차지하는 공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간 밀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실습생 2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자 모듬은 각자 떨어져서 팥빙수를 만들고 있었는데 토끼 모듬은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정한 공간 내에 있는 사람 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사회적 밀집도예요. 요건 이제 놀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문제 풀고 이럴 때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요거 보시면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놀이 공간의 문제는 이게 밀집도가 굉장히 조밀하면 애들이 막 싸우고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이 밀집도를 너무 조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럼 뭐 교사가 무슨 마술사야? 뭐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영역에 있는 물건들도 좀 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용어만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실 공부를 했으면. 그런데 이제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지금 굉장히 좁은데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뭐 설명하시오. 이런 게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죠. 자, 여기 밀집도라고 하는 것은 한 아동에게 허용되는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밀집도 안에는 공간 밀집도와 사회적 밀집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밀집도는 한 유아가 1인당,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반에 면적이 있는데 여기 우리 반 애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공간이 어느 정도로 할당이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공간 밀집도고, 사회적 밀집도는 일정한 공간에 있는 사람 수예요. 예를 들면은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서 요거를 이제 공간 밀집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만약에 우리 반 애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동그랗게 그리니까 좀 어렵지만 네모나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재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0 하면 1인당 공간 얼마 차지하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자, 예를 들면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자, 요게 이제 공간 밀집도예요. 계산해보면. 근데 애들이 A 모듬은 여기서 다 모여갖고 놀아요. 딴 데 다 놔두고. 그쵸? 그리고 B 모듬은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져서 놀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사회적 밀집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밀집도가 더 높고, 여기는 사회적 밀집도가 더 낮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해 가십니까? 여기 공간 밀도랑 사회적 밀집도, 밀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쵸? 자, 놀이 공간의 밀도는 여기 숫자가 낮다.
이러면 아주 조밀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가 높다 이러면 비교적 조밀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낮다 이러면은 애가 조그만 공간밖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1인당 0.56평만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조밀한 거죠. 애들이 다다다 붙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조금 커요. 혼자, 예를 들면 이거죠. 아파트 50평이 더 밀집되어 있느냐. 50평에 2명 사는 게. 근데 5평에 2명 사는 게 더 밀집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조밀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숫자가 좁으면은 애를 다다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공간, 사회적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사라초 연구에 근거해서 디귿이 선호하는 경향의 놀이 2가지를 쓰고, 자, 디귿에 뭐가 있습니까? 장독립, 장독립적인 유아가 선호하는 놀이 2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리을이 선호하는 경향의 놀이 특징 1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디귿이 선호하는 경향의 놀이는 찾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을이 선호하는 경향은 놀이 특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독립, 장의존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이 용어를 아셔야 되고, 용어를 아시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장독립적인 애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비에서 찾아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같이 풀었던, 선생님들하고 풀었던 문제 해설 그대로예요. 그때는 이렇게 그 애들 사례를 내줬었죠. 얘는 이런 놀이를 하고, 예를 들면 은주는 이런 놀이를 하고, 지은이는 이런 놀이를 하는데 얘의 인지적 특성이 뭔지 설명하셔 이런 거였는데, 한 명은 장의존적인 애였고, 장의존적인 놀이를 하는 애였고, 또 한 명은 장독립적인 놀이를 하는 애였어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아이들의 인지 양식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놀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는 놀이도 굉장히 다른데, 지금은 이제 요것만 나온 거죠. 장의존하고 장독립 요것만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 장의존이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필드,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인식하는 장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 이게 이제 심리적 필드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필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장의존적인 아이들은 이 필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과 쪽 있잖아요.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장의존적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좋고, 뭐 심리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성향을 띈 것이 장의존적인 그런 인지 양식을 가진 사람이고, 장독립적인 인지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왜 주로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 그 자체에 막 깊이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블록놀이하고 혼자 퍼즐 맞추고 이런 거 나왔는데, 왜 퍼즐 맞추는 것 자체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모양이 나오지 막 이런 거에 되게 정밀하게 맞추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블록 갖고도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학 실험 혼자서 막 깊이 한다든지 그런 애들이 장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기 세계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양식은 요 장의존 장독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답으로 정확하게 좁혀가는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하고 관련이 있죠. 하나의 문제를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양식이 선생님들도 내가 사려형인지 충동형인지 좀 보시면, 사려형은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 풀면은 앞에 문제를 꼼꼼하게 쓰는데 종치고 나서 아직 반밖에 못 풀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사려형이고, 충동형은 시험 시간이 막 20분 남아요. 근데 두두두 다 풀었는데 앞에 다 막 실수하고 뭐 막 문제 빼먹고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려형들은
찬찬히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실수는 적은데 이제 뭐 다 못하죠 보통. 그 다음에 충동형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인지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양식에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나 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에 디귿이 선호하는 경향의 놀이니까 장독립적인 유아죠. 장독립적인 유아가 하는 놀이를 B에서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B에 보시면은 쭉 근데 역할놀이 하고 막 이런 거는 장의존적인 애들이죠. 같이 놀이하니까. 근데 라인은 혼자 퍼즐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 혼자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성이는 집단 게임 하는 거 좋아하고 얘는 장의존이죠. 자, 그리고 뭐 술래잡기 재밌고 자, 이런 애들도 이제 같이 막 어울려 노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혼자 하는 블록놀이가 제일 좋다. 자, 요런 거는 장독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자 퍼즐 맞추기, 혼자 블록놀이 하기. 요게 이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선호하는 경향의 놀이 특징 한 가지를 쓰라 그랬거든요. 리을은 장의존적인 유아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저는 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까지 설명을 했고요.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런 거 설명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전 이유까지 썼습니다. 자,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하는 거, 뭐 이런 거 쓰시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상호작용하는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저처럼 앞에 이런 것까지 붙여 놓으시면 더 좋죠. 그럼 이 사람은 감점을 절대 안 하죠. 장의존, 장독립 확실히 아는구나. 그렇게 이제 확실한 설명이 되는데 요거까지 기억이 안 나면 요 뒤에 거만 쓰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뭐 이거야 선생님들이 저하고 이제 해실이 공부하면서 놀이 지원 요거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C에서 나타난 놀이 개입 유형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쓰시오. 자, 놀이 개입이니까 우리는 뭐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 단계 이런 거 막 외워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셨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놀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사의 놀이 지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 C에 보시면은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다. 관찰도 사실은 지원의 한 종류잖아요. 관찰한 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실습생 2가 저는 유아의 놀이에 관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찰 다 좋아요. 실습생 3는 팥빙수 재료가 떨어졌다는 걸 알면서 계속 관찰이 너무 좋아서 관찰했다. 이건 잘못됐잖아요. 관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찰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놀이를 가장 적절하게 지원해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지원을 안 해주고 관찰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관찰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관찰만 했다. 이게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게 뭔지 밝혀주시고요. 자, 여기 관찰만 하는 거 요거는 적합하지 않은데 답 쓰실 때 우리말 어순대로 6하원칙에 맞춰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어순은 어떤 겁니까? 항상 주어가 먼저 와요. 주어가 앞에 오고 은는 이가 조사가 제대로 붙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는, 우리는 이런 조사가 제대로 붙어요. 근데 이제 막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선생님들 뭐 블로그나 뭐 SNS에다 올리는 글은 우리말 아니고 영어처럼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말 어순이잖아요. 우리말 어순은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서술어가 제일 끝에 나오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죠.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쓸 때는 나는 진심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거는 그냥 SNS에 멋부리려고 쓰는 거고요. 답안지도 근데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뭐 되어졌다, 뭐 되어진다, 되어간다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우리나라 말은 전부 능동태예요. 영어는 수동태고 그리고 막 이제 주어를 앞에서 긴 수식어로 막 수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적인 표현이고
일기 쓰시거나 뭐 편지 쓰시거나 SNS에 막 멋부려서 글 쓸 땐 그렇게 하세요. 근데 답안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막 친구들 만나서 피크닉 가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막 찢어진 청바지도 있고 막 뭐 나시티도 있고 막 다 하죠. 막 하이 실종도 있고 다 좋은데 이제 그런 거 예쁘죠. 예쁜데 좀 지루해 보여도 면접 볼 때는 딱 떨어지는 정장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안지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죠? 안 이뻐도 안 이쁘게 쓰는 거예요. 안 이쁜데 정장 입는 것처럼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딱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논술 같은 경우에 논술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들 서술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많이 감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제 수강생 선생님들 답안지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고 점수를 제가 아는데 이분 제 글 쓰는 걸 알잖아요. 점수하고 이런 걸 보니까 논술은 사실은 뭐 글을 어떻게 썼느냐가 오히려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답식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서답식은요, 짧은 문장 안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가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공 용어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기술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공부를 좀 덜 한 사람들은 이게 아예 틀리는 거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전공책을 많이 본 분들은 이게 문장이 통째로 외워져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키워드도 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키워드가 딱딱 들어가고 이 문장 자체가 교과서처럼 프로페셔널해요.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덜 된 분들은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이걸 이제 공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소화해서 쓴다고요. 그러면 이게 프로페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10년, 20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들은 공부를 10년, 20년 넘게 막 이것만 막 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여져야 되는데 단기간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왜 떨어졌지 생각하시면은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격하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요만큼 해도 되게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붙을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를 요 정도 하면 붙으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이름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길어져요, 수험생활이. 그렇게 약간 얌체같이 공부하지 마시고 이 정도 공부해야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붙어요. 몸을 사리지 마시고 온몸을 확 담가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 글 쓰는 책 있잖아요. 이런 게 더 치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서답식이에요. 논술은 아직까지는 조금 후하게 채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답식은 이렇게 막 박하게 채점하려고 맘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딱 나타나요. 서답식 문장에서는. 이게 문장 보면은 벌써 이제 이 교수들도 이렇게 딱딱 걸리거든요. 용어들이. 그리고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쫙 기술하면은 이게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소화해가지고 공부를 좀 대충 한 거죠. 내가 소화해가지고 이거를 쓰면은 문장이나 이런데 오류가 막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모범답안 필사도 하시고 그것도 계속 보시고 모범답안 필사를 제가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1, 2주 됐으니까 조금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를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범답안만 필사해서 모으면 분량이 아직은 작잖아요. 나중엔 그것도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목을 달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사례가 모범답안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은정이는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그거만 보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 설명도 좀 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부터 좀 돌리셔도 돼요. 그 회독을 좀 돌리시는데 회독 돌리실 때는 모범답안을 보시면서 그냥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문제가 뭐였지? 문제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문제 이 답이구나. 그래서 모범답안을 한번 읽을 때는 소리내서 좀 읽으시고. 근데 답을 봤는데 문제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문제 다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회독을 돌리시면은 이 문장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범답안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쫙 정리를 해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적합하지 않은 거를 쓰는데
관찰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도 여기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그 이유를 뭐 그냥 서술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쓰면 또 더, 저는 그 이유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사실 저는. 근데 선생님들은 문장이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이유는 이렇게 하고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관찰했으면 지원해 줘야지. 아니, 지원도 안 해주면서 뭐하러 관찰을 합니까? 지원하려고 관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놀이 이해 자료, 이거 이제 교수학습 실천하기 내용을 여기 다 요약하지는 않았어요. 자, 교수학습 실천하기에서 보면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상호작용, 유아와 환경, 그리고 놀이 지원을 위해서, 교사가 하는 놀이 지원의 종류로, 관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찰. 그 다음에, 놀이를 제안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해볼래?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 교사가 같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할 수도 있고, 정서적 지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놀이, 뭐, 재료 같은 걸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는 놀이 있잖아요. 통합학급 사례. 그 사례를 그냥 간략하게 써놓은 거예요. 보시라고. 자, 보시면은 여기 교사가 관찰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관찰하면서 고민하고, 관찰하는 이유는 결국 놀이를 지원하려고. 그죠? 지원 내용에 보면은 자료의 변화도 있고, 상호작용도 있고, 뭐, 여기 자료의 변화, 그 다음에 일과의 변화, 뭐, 일과를 고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놀이 지원이 있는 거죠. 관찰하고, 교사가 관찰하면서 막 생각을 해야지 그냥 몰곤하게 관찰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얘네들이 왜 이러지? 더 놀이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교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교사가 애를 관찰했잖아요. 그러면 팥빙수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미리, 어떡하지? 막 해갖고 이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지원해줬어야 돼요. 근데 다 떨어지고 없는데도 계속 관찰만 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여기 가는 오세반 교실에서 유아들이 나눌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교사와 유아 간 대화의 일부입니다. 자, 1번의 호프만의 감정이입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3단계에 해당하는 가에 기억에 들어갈 유아의 발화를 쓰는 건데, 요거 이제 감정이입 관련해서는 요거는 우리 암기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암기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 요게 공감입니다. 조망 수용은 조금 달라요. 조망 수용은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입장이 다른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조망 수용입니다. 조망 수용은 똑같이 느낄 필요는 없어요. 공감은 이제 정말 좀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프만. 자, 호프만은 제가 여기 지금 밑줄 그은 게 아니고요. 암기장 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들이 대체로 요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호프만은 삐아제이 인지발달 이론 요걸 근거로 해서 감정이입을 4단계로 나누었어요. 암기장 음원 파일 들어보시면 제가 요거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을 특별히 이제 제일 요 단계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미분화된 공감, 뭐 공감인지 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중심적인 공감을 해도 이제 진짜 공감이 아니죠. 자기중심적으로 공감하니까, 아, 맞아, 내가 블록 뺏겼을 때는 저렇게 슬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거예요. 민정이 얼굴을 보니까 막 울그락 부르락 하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민정이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아. 막 나도 같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갖고 걔를 딱 때리고 블록 딱 뺏어갖고
너 다음부터 뺏지 마! 이러고 딱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까지 하는데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한계는 있어요. 좀 전에 이제 민정이가 막 얼굴 불그락불락 해서 화났는데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너무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짧아요. 텀이 짧고 눈에 보일 때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생활 여건에 대한 공감이 딱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이러면 그 아이들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돕는 뭐 그런 자기 용돈 절약해갖고 돕는 것도 막 구호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유치원 애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요 단계가 우리 유아들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쓸데없이 다른 걸 묻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요 3단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애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난 가기 싫어. 토끼 무섭단 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그래도 선생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네가 가야지.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호프만의 이 단계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토끼가 무섭구나. 그래, 그러면 진짜 밥 주기 싫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그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유아 시민 교육 내용에 근거해서 A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교사의 행동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한 가지를 찾아서 쓰는 것이고 동그라미 2에는 니은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 한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생태시민성도 있고, 그쵸? 다문화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세계시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계시민, 뭐 그다음에 환경시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생태시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앞에 이제 수식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시민성, 시민교육이라고 할 때는 그냥 민주시민교육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 시민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이잖아요. 자, 이거에 민주시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사결정하고 뭐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동그라미 1에 A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교사의 행동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한 가지. 자, 시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거든요, 대체로. 민주시민교육에서 해야 되는 게 대체로 어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투표. 이런 거잖아요. 투표는 어떤 거예요? 내 의견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뭐 이런 게 시민교육의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생태시민, 뭐 세계시민 이런 건 좀 주제가 어려워요. 근데 민주시민은 약간 고전적인 거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민교육이라고 할 때는 민주시민교육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A에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찬이가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토끼 밥 주는 순서를 정해줬어요. 자, 이거는 민주시민교육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해주고 이런 거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니죠. 독재교육이죠. 그렇죠? 민주하고 좀 반대로 한다면 전체주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애들이 서로 다수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하는 거. 요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죠. 자, 민주시민교육을 실습하는 거 제일 쉬운 거 하면은 투표예요. 그렇죠? 투표. 자, 요 이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쓰시오 이러면 투표하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래 다수결 원칙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투표, 뭐 다수결 뭐 이런 거 해보시면 됩니다. 회의하는 거 이런 거, 토론, 회의 뭐 이런 거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책무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근간인데 여기 선생님이 정해줬다.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은 토끼 밥 주는 순서를 정해준 거. 근데 여기 이유를 써라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데 이유까지 쓰라고 할 때는 요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에 니은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 한 가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서술을 해도 괜찮지만 그냥 단어만 써도 돼요. 이 정도면은. 자, 그래서 여기 니은은 무엇입니까? 니은은 우리가 토끼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온 거니까 지금 내가 결정해서 내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토끼에게 밥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토끼를 잘 봐줘야 하는 것 같아. 이것도 내가 결정한 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책임감 이렇게 해도 괜찮고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책임감 이래도 말은 되잖아요. 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뭐 여기 공공질서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여기에 책임감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해설도 우리 시험 문제로 많이 풀어봐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 해설이에요. 시험 문제 해설. 이전에 했던. 자, 그 다음에 뭐 3번도 어렵진 않습니다. 3번에 보시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사회관계 내용 범주 중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여기에 근거해서 나의 리을에서 시읒 중에서 교사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를 두 가지를 찾아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을에 보시면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교실에서는 화를 참는 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자기조절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막 지나치게 화를 내고 누굴 때리고 막 이런 거는 고쳐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애가 커서 막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당하고 막 참는 거예요. 그런 게 학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조절이나 이런 거 가르칠 때 인지적으로 아이들한테 절차를 알려주는 것이지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막 화내가지고 막 친구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물을 한번 마시고 와서 다시 얘기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친구가 나한테 부당한 것을 해서 내가 굉장히 속상한데 친구한테 화내는 대신에 가서 무슨 샌드백에 그 친구 이름 써놓고 그걸 때리고 온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 그래서 여기 리을은 틀렸어요. 화를 참아야지.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시면 시옷. 선생님이 정원이 가방을 챙겨주는 동안 성욱이가 정원이 펭귄 풍선 좀 챙겨줄래? 선생님이 막 대신 다 해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에 근거했는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게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 이거에 근거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 했는데 선생님이 해주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존중감 이런 것들이 높아져요. 자기가 이것저것 하면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해주면 나는 이런 거 잘해요. 이런 말 할 게 없어지잖아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아의 가방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요거는 뭐 우리 해시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3번 보도록 하실게요. 한 번에 5세반 동네 산책 후에 교사와 유아 간에 나눈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가의 A에서 유아의 발화에 나타난
지리탐구기술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지리탐구기술 이 용어에 꽂혀가지고 답을 못 쓴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문제는 우리가 되게 많이 풀어봤고, 이 지리탐구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을 앉혀놓고 독도법을 엄청 가르쳐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리 개념은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게 좋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유아들에 대한 지리 탐구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리적인 요소를 체험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지리 탐구 기술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자, 지리 탐구 기술에 대해서 써 있는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리 관련된 지리 탐구 기술 응용한 문제 정말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광범위하게 답을 쓰신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지리 탐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 보시면 유아들이 주변 세계를 탐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들이 주변 세계를 탐색하면서 지리적 개념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지리 탐구 기술이에요. 앉아가지고 지도 공부 막 붙잡고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지? 막 이렇게 보면서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어요? 막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위치, 장소 이런 거 터득할 수 있잖아요. 자, 지리 탐구 기술은 유아들이 주변 환경과 공간을 탐색하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면서. 그리고 자, 주변 환경과 공간을 탐색하면서 지리적 요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지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진짜 막 그 고등학생 보는 뭐 사회과 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도책에 나오는 그런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유아들이 그려놓은 지도 보면은 이렇게 큰 모조지 같은 데다가 막 마음대로 그려놓고, 예를 들면 인형 파는 가게에다 인형 그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다가는 자기네들이 만든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상자 같은 거 쌓아갖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붙여가지고 그거를 딱 갖다 놓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지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런 게 방향이고, 위치는 정확한 이제 사실은 로케이션이죠. 이게 이제 위도 경도가 있는 딱 지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위도 경도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위치를 좀 인식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방향과 위치 보통 붙어서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지리적 환경, 우리 동네는 산이 많구나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다른 지역 간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도 기르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공간 탐색 방법을 적용한 지리교육 사례 보시면은, 자, 요런 활동을 하면서 지리적인 요소, 이게 제가 중간에 자른 거예요. 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공간 탐색하고, 이런 게 바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지리 탐구 기술을 활용한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공간 탐색 보시면 다양한 길이 있어요. 이러면서 화장실 지도를 그려요. 우리 유치원, 이제 우리 학급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 이런 걸 그려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여기 공간, 우리 동네에 있는 공간이 이런 우리 유치원에 있는 공간들이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활동 속에 지리 교육의 내용 요소가 뭐가 들어가 있나. 보통은 장소, 방향, 위치, 관계, 나와의 관계, 건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장소와의 관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꽃집하고 뭐 음식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문구점이 있고 이러면 나와 각각 맺는 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관계, 그 다음에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지리적인 그런 여건이나 생활 환경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문에 나타난 것들을 보시면은, 자, 여기, 자, A에 보시면은,
동네를 산책하면서 가게도 보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마트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있는 거죠. 주변 환경의 공간 탐색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사진이 다 있다 이러면서 미리 사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꽃집은 유치원 건너편에 있었어. 거기에 벌레 잡아먹는 식물도 팔고 마트도 있고 2층이고 2층에는 그림책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지금 활동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리 탐구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리에 관한 얘기들을 내 주변의 그 환경을 탐색하면서 지리적인 능력을 기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변 환경과 공간 탐색하기, 그다음에 생활 주변의 지리적 요소 경험하기 이렇게 저는 썼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본문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거는 이제 요즘의 추세예요. 이런 식으로 지리 공부를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는 우리가 사실 많이 풀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안 풀어봤죠. 작년에. 그리고 여기 2번에 보시면은 가의 비에 나타난 지리교육 내용 기억과 니은을 쓰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비에 나타난 1층에서 계단 위로 올라갔던 거 기억나?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책 파는 곳 지나서 옆으로 가면 장난감도 있었다. 자, 요거는 특정 장소를 로케이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과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 위, 아래 이런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뭐 파는 그 장소, 파는 고유한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과 장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C에서 지도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인식 또는 지도 방법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두 가지를 찾아서 기호와 이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C에서 보시면 지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신교사가 지도는 공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다. 요거를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도 그리기 활동해보는 거거든요. 리을에 보시면 유아들이 지도로 처음 놀이할 때 지도의 기능을 더 잘 보여주려고 기호가 많은 지도를 사용하면 애들은 이제 그만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뭐 지도에 있는 기호 있잖아요. 몇 개만, 한 두세 개만, 좀 큰 지도여야 되겠죠. 두세 개만 몸으로 만들어 본다던가, 뭐 이렇게 다리 모양, 뭐 하천 모양, 산 모양 이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만들어 보기를 한다던가, 그 지도를 크게 그려서 몸으로 누워 본다던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림 지도 있잖아요. 막 자기가 만든 거 붙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엄청 막 다 많은 지도를 한목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해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은 미음에 블록 같은 3차원 사물로 길이나 가게, 이거 너무 괜찮죠. 이런 표상 활동하는 거. 자, 이런 활동 자체도 다 지리 탐구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은 교실의 영역 재배치 같은 실내 경험에서도 지리 개념을 경험할 수 있고, 좋은 거죠. 생활 환경에서 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리 교육을 생활 환경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옷 보시면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를 걸어 다니기보다, 동네 사실, 아까 지금 보셨잖아요. 여기, 지리 탐구 기술은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이런, 생활 환경을 탐색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보고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나가는 건 없애고 사진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답에 보시면 동네를 걸어 다니기보다 사진만 보여줬다.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걸어 다니기보다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들께서도 또박또박 적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쓰시고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생략해서 아무렇게나 쓰지 마세요. 피같이 선생님의 피땀 눈물을 다 담아가지고 쓰는데 그걸로 시간 절약할 생각 하지 마시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시고 이 답안지는 온몸으로 나 점수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답안지 전체에서 나는 진짜 많이 아니까 점수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3번에 리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자, 기호가 많은 지도를 사용한 것인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유아의 인지 발달 수준에서는 추상적 기호가 적합하지 않고 좀 재미있게 그림, 사진, 사진을 이렇게 붙여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든 거, 블록 이런 걸로 지도를 만드는 게 적합한 것이고, 그다음에 동네를 걸어 다니기보다 동네 사진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유아 시기에는 직접 경험하는 방식이 지식 형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4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